조합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일 자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은 기차를 타고 방탄열차 속에서 아마 잠들고 있든지 아니면 고민에 빠져 있겠죠. 빈손으로 가고 있습니다.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만나서 근사한 서명식을, 하노이에서는 서명식을 갖기로 하고 장소까지 다 잡아 놓았는데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트럼프로부터 뺨 맞은 격이 되어가지고 더구나 자기 편은 다 보여주면서 이제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낼 여지도 지금 막막합니다. 앞으로 뭘 할 거냐? 김정은의 최대 위기입니다. 2011년 그러니까 8년 전에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집권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북제재는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종전선언보다도 오히려 제재 해제에 집중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경제사정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김정은이가 오늘 베트남에서 뭐 몇 가지 공장을 방문한다든지 근처에 있는 하롱베이 관광지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행사 다 생략하고 고위 주석을 만나고 월남 주석, 베트남 주석 그리고 호지명 묘소 참배 정도로 끝냈습니다. 갈 마음이 안 생겼겠죠. 공장에 갈 마음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제재가 완화된 다음이나 거기 가서 앞으로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 하는 고민을 했겠죠. 또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하노이에서 동쪽에 있는, 동쪽 한 45km 떨어져 있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을 방문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약 거기 갔으면은 김정은이는 정말 느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은 이 휴대폰을 연간 한 2억 대 이상 만듭니다. 2억 개 이상 만듭니다. 작년에 그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수출액이 600억 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핸드폰 공장입니다. 600억 달러인데 이게 월남의 전체 수출액의 25% 됩니다. 아마 이런 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겁니다. 즉 외국 회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마 하나님 같을 것입니다. 10만 명 이상을 또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공장을 김정은이가 보았더라면은 주로 상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만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능력에 압도되면서 이 적과 통일은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까지 둘러볼 마음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 베트남과 북한의 친선관계를 다진다 하는 이런 쇼를 했는데 주로 북한 매체는 그걸 중심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깨졌다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메우는 대신에 베트남과 북한의 친선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도 알겠죠. 북한 사람도 이제는 바보는 아닙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베트남의 친선관계라는 것도 이거 다
뭡니까? 포장입니다. 과대 포장입니다. 북한과 베트남과는 경제적 무슨 교류를 할 입장은 아닙니다. 베트남은 지금 경제 성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 또 연령이 굉장히 젊은 층이 많습니다. 또 인구는 한 1억 대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면적은 남북이 아주 길쭉해가지고 일본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자원도 많습니다. 석유도 나옵니다. 쌀 생산량은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하면 그렇게 되듯이 매우 잘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이 지배체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가 중국에 갔다가 지금 베트남으로 많이 옮겼지 않습니까? 한국과 베트남의 이 경제적 관계는 매우 친밀합니다. 또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성하고 결혼하는 예도 있고 두 나라가 아주 한국과 베트남이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주작을 받아들이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자존심이 강한 면도 그렇고 또 인종적으로 몽골 인종입니다. 이 베트남이 몽골 반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남쪽으로 오면은 이 남방계하고 섞여서 다릅니다만 북방계통은 한국 사람하고 섞어 놓으면 잘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 그러나 베트남은 중국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우선 지도자가 달랐습니다. 김일성과 호지명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호지명은 청렴한 사람입니다. 3대 세습 같은 거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김일성 부패한 공산주의자 김일성과는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만약 한국에 김일성이가 호지명 같았으면 아마 북한 주도로 통일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부가 다르기 때문에 지도층이 그래도 공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오로지 자기들 권력 유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3대 체첩에 갇혀있는 포로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3대 세습의 포로입니다. 포로. 3대 세습을 깨지 않고서는 개혁 개방이 불가능하고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게 또 핵무기죠. 그러니까 딜레마입니다. 3대 세습, 핵무기. 이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운명체예요. 같이 갑니다. 결국 김정은의 운명은 핵을 껴안고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핵을 껴안고 죽을 겁니다. 그 길은 이미 예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김정은처럼 이렇게 3대 세습 체제에서 포로로 된 자가 스스로 그 감옥을 걸어버리고 3대 세습을 스스로 부인하고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참 불쌍한 인간이 바로 이자죠. 그리고 베트남하고 북한은 사이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월남전 때 파이로트들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주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1979년 베트남이 이 캄보디아로 쳐들어갑니다. 캄보디아를 아주 킬링필드로 만든 폴포트를 몰아내버려요. 그건 잘한 거죠, 사실은.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폴포트를 몰아내는 침공작전을 하니까 그때 덩소핑의 중국이 캄보디아 후견자였는데 전쟁을 합니다. 베트남을 침공을 해요. 꼭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 그런데 베트남이 잘 막아냈습니다. 오히려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베트남 군대가 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김일성이가 누구 편을 들었느냐 하면은 중국 편을 들고 캄보디아 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트남과 북한은 아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1975년 월남이 망할 때 응유되었던 이대용 공사 등 한국의 외교관들 몇 명이 남아 있었는데 북한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계속 응유하고 있다가 북한과 사이가 나빠져 버리니까 북한과 월남이 사이가 나빠지니까 이대용 공사가 1980년에 5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주명 묘소에 헌화하고 해가지고 친선 관계를
과대포장했지만 아무 실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김정은은 빈손으로 갔습니다. 이제 뭘 할 거냐 하면은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10년 사이에서 공갈을 한번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다 하는 공갈을 쳤습니다. 즉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한 번 더 하겠다. 도발하겠다. 이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만만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겠죠. 개성공단 금화산 관광 재개하도록 압력을 넣고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미국이 허락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입니다. 이거는 유엔 제재.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겠죠. 그걸 바라면서 그런 공작을 할 가능성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탁을 한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중재자는 양쪽 사이에 오가면서 아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정확한 말을 서로 전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이에서 그렇게 공정한 정직한 중재자라는 인상을 주는데 실패해서 특히 볼턴 같은 사람, 폼페오 같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런 역할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서로 교섭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끼인다고 한들 그것은 중재자가 아니라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대변인하고 중재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가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좀 굴복하는 것이죠. 그런 한편 대화는 계속하고 대화 계속하는 과정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유예한다. 그럼 시간을 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제재는 계속되는데 과연 북한이 견딜 수 있느냐? 과연 북한이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내부 문제가 이제 생길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도발, 두 번째는 대화 계속, 세 번째는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는 어떤 대남 공작, 뭐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김정은으로서는 깝깝하게 됐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깝깝하게 됐어요. 작년에 제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다 깝깝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깝깝하고 우리 국민도 깝깝하고 김정은도 깝깝하고 트럼프도 깝깝한데 가장 깝깝한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일 것이다. 그래도 가장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왜냐? 문재인 정권의 임기는 3년 얼마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임기는 없다.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다. 문명의 반격이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말장난이 통하지 않는다. 실력만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예상이 한 이틀 전의 일로 해서 비슷하게 맞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상당히 양면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회담을 깨고 잘 나왔다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깬 것은 잘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불법 억류돼 가지고 초죽음에 대해서 돌아왔다가 곧 죽은 오토 원비어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물었더니 김정은이 그런 사실 몰랐다고 하더라. 그래서 김정은은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한참 호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의 핵만 주로 다뤄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이번 하노이 결렬의 부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 북한 인권 탄압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 탄압 문제를 부각시켜 가지고 오히려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 우회로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은 빈손으로 우울한 귀한 길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